오늘 밤 저는 저항을 끝내는 가장 빠른 길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화건이나 억지스러운 노력이 아닙니다. 아주 미묘한 인식의 전환이지만 그 파급력은 현실이 당신의 허락 없이도 스스로를 재편하게 만들 만큼 강력합니다. 외부 상황이 내 기분을 결정한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창조적인 힘을 포기하고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상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맙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 환상을 그림자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한 이미지로 설명했습니다. 상황은 원인이 아닙니다.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은 투영된 상이지 기원이 아닙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와 싸우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림자는 스스로 생명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오직 몸이 움직일 때만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과거 가정들, 과거의 의식 상태,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봤던 지난 방식들이 남긴 잔상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현재의 조건들에 저항하고 억지로 고치려 들거나 감정적으로 씨름할 때 당신은 그 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이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관심, 특히 감정이 실린 관심은 곧 동의를 뜻합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 현실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식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상을 바꾸려 애쓰지만 정작 보는 방식이 현실을 움직이는 진짜 레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식은 수동적인 관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경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해석이자 의미 부여이며 하나의 가정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겪고도 완전히 다른 감정적 현실을 안고 돌아가는 이유는 사건이 달라서가 아니라 인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바뀌면 감정적 반응이 바뀝니다. 감정적 반응이 바뀌면 내면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내면의 상태가 바뀌면 현실은 그에 맞춰 재편됩니다. 실수는 내면의 렌즈를 닦는 대신 바깥 풍경을 조작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은 네빌 같은 신비가들이 수십 년 전 가르쳤던 내용을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인식이 생물학적 반응과 환경보다 앞선다고 설명합니다. 몸과 뇌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된 세상에 반응합니다. 신경계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재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에 반응합니다. 의미를 바꾸면 몸의 화학작용이 변합니다. 화학작용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지속적으로 변하면 환경은 결국 그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실 위에 덧입혀진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실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작동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쳇바퀴를 도는 이유는 기술이나 학원, 훈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눈앞에 드러난 현상에 여전히 주도권을 쥐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현실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달라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허락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논쟁이 오갑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편안해질 거야.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안심할 거야. 그러나 조건부 평화는 필연적으로 지연을 부릅니다. 충족감을 미래로 미루고 힘을 외부로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일 뿐 감정이 없는 현실은 그런 태도에 담긴 결핍의 가정을 거울처럼 비출 뿐입니다. 싸움은 여기서 끝납니다. 상황을 힘으로 제압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거둠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탐험하려는 변화는 현실 부정이나 맹목적인 낙관 혹은 억지 긍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법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수정된 자아 개념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법칙 말입니다. 인식이 뿌리부터 바뀌면 상황은 보상이나 호의로서가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로서 재배열됩니다. 애초에 투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의 순서를 오해했기에 투쟁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림자를 주먹으로 때려 눕힐 수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노력했음에도 결과가 변하지 않을 때 소리 없는 좌절감이 쌓입니다. 사람들은 더 열심히 밀어붙이고 더 많이 분석하고 상황에 더 큰 힘을 가합니다. 끈기만 있으면 결국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이런 접근은 언제나 똑같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기껏해야 일시적인 안도감을 얻을 뿐 없애려 했던 그 상황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유는 미묘하지만 절대적입니다. 현실은 당신의 적수가 아니기에
당신은 결코 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현실은 메아리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마음속에서 뒤집혀 있을 때만 투쟁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 점에 대해 단호했습니다. 그는 상황이란 이미 완성된 생산품이며 과거의 가정이 결정화된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반응하고 있는 것은 지금 창조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와 싸우는 것은 이미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그토록 견고하고 진짜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은 완료의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존재해도 되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의식이 이미 동의한 내용을 보고할 뿐입니다. 상황을 직접 바꾸려 드는 것은 어제의 결정과 말싸움을 하면서 동시에 그 결정을 오늘 또다시 반복하는 꼴입니다. 거울의 비유는 이 무익함을 수술하듯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유리가 닳도록 닦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애를 써도 반사된 이미지는 충실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거울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거울은 순종적일 뿐입니다. 현실도 이와 똑같이 작동합니다. 현실은 당신에게 저항하지 않지만 당신과 협상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은 당신이 쏟는 노력이 아니라 당신이 머무는 상태를 반영합니다. 상황과 씨름하는 것은 자신의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거울만 닦고 있는 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이 오히려 없애려는 대상을 강화하는 이유입니다. 감정이 실린 관심은 의식을 당신이 거부하려는 바로 그 상태에 묶어둡니다. 분노, 두려움, 조급함, 집착은 모두 동일시의 신호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잠재의식에게 이 상황은 중요하고 리얼하며 권위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당신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셈입니다. 네빌은 투쟁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쟁은 창조적입니다. 투쟁은 의식을 낡은 상태에 고정하고 표면 의식이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믿는 순간에도 낡은 순환 고리를 유지시킵니다. 역설적이게도 관심을 거두는 것은 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겉모습과 씨름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그 모습을 만들어낸 상태에 먹이 주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이 공격했기 때문에 현실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동의를 철회했기 때문에 현실이 재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립이라는 환상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첫 순간입니다. 현실과 싸우는 것이 현실을 강하게 만든다면 힘을 빼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낡은 의미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현실은 의미가 변할 때 움직입니다. 경험을 조용히 지배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부여된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시선, 똑같은 지연,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순간에는 절망적으로 느껴지지만 다른 순간에는 완전히 중립적으로 느껴집니다. 외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면의 반응이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간과하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인식은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현실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필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적 전율은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묵묵히 들러붙은 가정에서 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단 한마디의 말도 깊은 상처가 되지만 자신감이 견고할 때는 그 말이 들리지도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음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어의 정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위치입니다. 인식이 무게와 중요성, 위협 여부를 할당합니다. 신경계를 긴장시킬지 평온하게 유지할지,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할지, 중심을 잡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인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은 세상과 자아 사이의 번역가가 되어 사건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의미 있게 등장할지조차 형성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인식을 움직이는 가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당신은 증거를 기다렸다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진실이라고 가정하느냐에 따라 인식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에 서서 같은 상호작용을 경험하고도 완전히 다른 현실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욕감이나 거절에 대한 예상, 상실의 두려움을 안고 나갑니다. 다른 한 사람은 무심함이나 편안함을 안고 나갑니다. 그들의 미래는 즉시 갈라집니다. 현실이 쪼개져서가 아니라 인식이 서로 다른 의미를, 따라서 서로 다른 상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논리나 반복을 통해 억지로 인식을 바꾸려는 시도가 좀처럼 먹히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와 끝없이 논쟁할 수 있지만 인식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인식은 정체성을 따릅니다. 당신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은 당신이 그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자아 개념이 그대로라면 아무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인식은 언제나 익숙한 패턴으로 되돌아갑니다. 의미는 당신이 요구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의미는 보는 주체가 조용히 변했을 때 비로소 바뀝니다. 여기서 통제라는 환상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반응을 미세하게 관리하거나 모든 생각을 감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부의 기준점이 바뀌면 인식은 자연스럽게 재편됩니다. 정체성이 부드러워지거나 확장되면 의미는 힘들이지 않고 재조정됩니다. 한때 무겁게 느껴졌던 사건들이 힘을 잃습니다. 한때 조급함을 유발했던 상황들이 멀게 느껴지거나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현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미가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바뀌면 전체적인 감정과 경험의 풍경이 뒤따릅니다. 인식이란 당신이 사는 세상을 형성하는 진짜 레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대로 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인식은 무작위도 아니고 중립적이지도 않습니다. 인식은 선택된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목하고 강조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결정됩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당신 자신에 대한 조용한 정의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삶이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자신에게 닥쳐온다고 느낍니다. 우연히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자아 개념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한결같기에 세상도 한결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관찰자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장면은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 개념은 모든 것을 해석하는 보이지 않는 렌즈 세트처럼 작동합니다. 색안경을 쓰고 똑같은 풍경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언덕과 하늘 거리는 그대로지만 세상 전체가 달라 보일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정체성은 정확히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품고 있는 가정들이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위협적인지, 무엇이 자연스럽고 무엇이 손에 닿지 않는지를 결정합니다. 인식은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식은 정체성을 통해 삶을 역과하고 그 결과를 현실이라 부릅니다. 네빌 고다드는 자아에 대한 정의가 경험을 선택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피상적인 확언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체성의 변화 없이 반복되는 단어는 소음일 뿐입니다. 잠재의식은 언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치성에 반응합니다. 자아 개념이 여전히 결핍, 노력, 기다림의 닻을 내리고 있다면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외쳐도 인식은 그 결핍을 확인시켜줄 증거만을 계속해서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은 그대로인 차에 다르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많은 사람이 느끼는 피로감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정체성은 수면 아래 그대로 둔 채 표면에서 인식을 덮어 씌우려 하는 것입니다. 자아 개념에 충실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것은 방해가 아닙니다. 일관성을 보호하려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은 낙관보다 일관성을 선호합니다. 정체성이 바뀌기 전까지 인식은 계속해서 현실을 스캔하며 익숙한 확인 도장을 찍고 똑같은 감정 반응을 재생산하며 똑같은 패턴을 강화할 것입니다. 생각과 씨름한다고 자아 개념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정체성은 논쟁이나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정체성은 부드러워집니다. 존재의 느낌이 바뀌면 지시하지 않아도 인식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렌즈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아 개념의 조용한 권위입니다. 자아 개념은 인식보다 앞서며 인식은 그 과정을 경험 속으로 순순히 실어 나릅니다.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느낄 때 싸움은 멈춥니다. 어떤 일에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을 때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은 이완되고 마음은 위험 신호를 찾는 일을 멈추며 주의를 지배하던 조급함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네빌이 말한 끝에 머무는 것, living in the end입니다. 이는 기술이 아니라 심리적 결론입니다.
저항은 불확실성이 있는 곳에만 존재합니다. 결과가 내면에서 확정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현실과의 논쟁은 끝납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저항을 만들어내던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종종 이것을 택배 주문 확정 후에 찾아오는 단순한 안도감에 비유했습니다. 물건을 주문했지만 아직 주문 확인이 안 됐을 때 마음은 불안합니다. 생각은 자꾸만 도착 여부를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확인 문자를 받는 순간 걱정은 증발합니다. 물건이 물리적으로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외부는 변한 게 없지만 내면은 모든 게 변했습니다. 신경계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완료된 느낌에 반응합니다. 그 순간 소망은 심리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성취된 느낌은 흥분이나 감정적 격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도감입니다. 긴장의 부재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밀어붙일 것도 없으며 고칠 것도 없다는 고요한 알미입니다. 이 느낌이 자리 잡으면 조급함은 힘을 잃고 불안은 힘들이지 않고 사라집니다. 내면의 대화가 끝났기에 마음은 더 이상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편안한 상태에서 인식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재정비하며 더 이상 환경에서 증거나 위협을 찾아내려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결과가 최종적이라고 느껴지면 저항은 기능을 잃고 사라집니다. 몸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여기는 일에 대해 긴장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믿으려 애쓰는 것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명령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내면의 상태가 수용의 지점에 도달하면 감각들은 여전히 그 가정에 반대하는 증거를 들이밀며 항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항의는 예전과 같은 감정적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들리기는 하지만 더 이상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지점에서 감각적인 피드백을 진실로 착각하고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감각은 언제나 현재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찍혀 나온 과거를 보고할 뿐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이 우세해지면 내면 환경이 안정되고 인식도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현실이 설득당해서 투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득이 필요했던 그 상태가 버려졌기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 포기 속에서 현실은 내면의 결론을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반영하며 필연적인 재배열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요란하지만 이미 늦은 소식입니다. 감각은 언제나 확신에 차서 아주 다급하고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감각은 눈앞의 사실들이 마치 최종 결론인 것처럼 제시하며 즉각적인 인정과 감정적 반응을 요구합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은 손에 잡히는 실체이기에 권위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빌려온 것이지 원래 감각의 것이 아닙니다. 감각 데이터는 언제나 이미 굳어진 것을 보고할 뿐 지금 선택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최신 뉴스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지연된 소식입니다. 강력해 보이지만 파생된 결과일 뿐입니다. 겉모습에 의존할 때 인식이 필연적으로 쳇바퀴를 돌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 지연을 놀라울 정도로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실이란 자녀 인상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지난 의식 상태의 여파이며 한때 붙잡았던 가정들이 남긴 눈에 보이는 찌꺼기입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을 두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예측 지표로 삼는 것은 마치 어제의 신문을 읽으면서 오늘 펼쳐지는 사건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정보는 정확할지 모르나 더 이상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설명할 뿐 지금 생성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갈등은 의식이 분열될 때 일어납니다. 한편에서는 내면의 가정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감각적 논리가 나타난 현상에 복종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주의가 감각 쪽으로 기울면 인식은 다시 익숙한 과거로 무너져 내립니다. 소망과 증거 사이를 화해시키려는 내면의 논쟁이 벌어지고 그 논쟁 속에서 낡은 상태는 다시 주도권을 잡습니다. 감각적 논리는 굳이 공격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믿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겉모습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인식은 얼어붙습니다. 이 순환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사실과 협상하려는 태도입니다. 현상을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저항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행위 자체가 의식을 그 의미 속에 묶어둡니다. 감각은 당신의 참여를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대꾸할수록 감각의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현실과 말싸움을 벌이는 것이 결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이 기준점이라는 가정을 유지시키며 그 기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인식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를 감각적 권위에서 거두어 들일 때 미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들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가진 감정적 무게가 줄어듭니다. 무엇이 가능한지를 정의하던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 철회 속에서 인식은 낡은 서사를 쥐고 있던 소나귀의 힘을 풉니다. 현실은 더 이상 지속적인 강화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재배열은 눈에 보이는 변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에서, 반응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사실의 지연된 속성이 드러나고 인식은 비로소 다시 선택할 자유를 얻습니다. 당신이 주목하는 것에 당신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의력은 창조적인 힘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사실 경험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힘 중 하나입니다. 의식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정당성을 얻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는 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명과도 같은 승인입니다. 무언가가 반복적으로 목격되고 재방문되고 감정적으로 얽히게 되면 그것은 의식 속에 고정됩니다. 원치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초점이 그것을 유지시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를 단순하지만 통찰력 있는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형편없는 연극을 보며 싫다고 말하면서도 박수를 보내는 것은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지만 결국 기록되는 것은 박수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 대해 불평하거나 저항하는 형태로 관심을 주는 것 또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찬성과 집착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강조만을 인식합니다. 강조되는 것은 연장됩니다. 상황을 고치려는 시도가 종종 상황을 더 고착화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고치려면 집중해야 하고 집중은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의식이 문제주의를 맴돌며 분석하고 다시 들여다보고 변화의 조짐을 감시할 때 그 문제를 만들어낸 상태는 여전히 활성 상태로 남습니다. 외부 조건이 기준점으로 대우받고 있고 인식은 여전히 그 주변을 맴돕니다. 주의력은 고리가 되어 애초에 그 경험을 창조했던 바로 그 가정으로 되돌아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네빌의 가르침은 주의력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력을 재배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상태를 교정하는 대신 다른 상태에서 느끼는 힘을 강조했습니다. 주의력은 자연스럽게 느낌을 따라갑니다. 내면의 분위기가 바뀌면 주의력도 함께 이동하여 더 이상 낡은 조건에 자석처럼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원치 않는 상태는 대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관심을 통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주의가 끊어지면 그 조건을 지탱하던 합의는 조용히 만료됩니다. 현실은 이런 철회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지속적인 인정이 없으면 낡은 상태는 응집력을 잃습니다. 익숙한 서사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은 인식은 재구성을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이것은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되는 대상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주의를 거두는 그 행위 속에 무력 포스를 쓰지 않고도 변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수면, 내면의 논쟁이 끝나는 곳, 노력이 불필요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토론하거나 평가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지점은 자연스럽게 잠들기 직전 수면의 가장자리에 존재합니다. 깨어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논리의 날카로운 경계가 흐려지고 의식적 마음의 끊임없는 해설이 조용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인식은 유동적이 됩니다. 의미는 더 이상 경직되게 방어되지 않으며 정체성은 잠시 느슨해집니다. 네빌이 잠과 유사한 상태 SETS에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도피가 아니라 인식의 원천을 바꾸는 가장 실용적인 문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SATS가 논쟁 없이 인상이 받아들여지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마음은 모든 아이디어를 감각적 증거와 비교하고 거부하고 신문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졸음이 쏟아지는 상태에서는 그 경비병이 긴장을 풉니다. 가정은 저항을 미끄러지듯 통과해 느낌 속으로 직접 안착합니다. SATS가 노력이나 반복에 의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평소 새로운 상태를 가로막던 의식적 방해가 일시적으로 꺼져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문서를 인쇄한 후가 아니라 인쇄하기 전에 수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경험으로 인쇄되어 나오면 그것을 고치는 일은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사실로 굳어지기 전에 인식을 수정하면 외부의 표현은 새로운 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SATS에서 인식은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의미의 차원에서 편집됩니다. 신경계는 현실에 대한 다른 결론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반응하며 투쟁 없이 감정 패턴을 재편합니다. 이 상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열쇠는 강렬함이 아니라 미묘함입니다. SATS에서 느끼는 소망 성취의 감정은 흥분이나 기대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도감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미 내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조용한 만족감입니다. 이 느낌에는 종결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조급함도 밀어붙이는 힘도 정신적인 덧붙임도 없습니다. 그저 정돈된 느낌입니다. 이 정돈된 특성이야말로 잠재의식의 완료를 전달합니다. 이 느낌이 받아들여지면 인식은 힘들이지 않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사건들은 다르게 해석됩니다. 반응은 부드러워집니다. 한때 불안을 유발했던 상황들이 멀게 느껴지거나 상관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이는 억지로 침착하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내면의 논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새로운 가정을 받아들였고 더 이상 위협이나 결핍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현실은 의식적인 욕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하고 있는 새로운 상태에 복종하여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은 도피가 아닙니다. 권위입니다. 욕망과 증거 사이의 토론이 해산되고 저항 없이 인식이 초기화되는 곳입니다. 이 초기화가 일관되게 일어나면 외부 세계는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징적으로나 은유적으로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식이 뿌리부터 바뀌면 현실은 다른 대안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투쟁이 사라집니다.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선택지를 저울질하거나 당신의 자격을 시험하거나 협력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노력과 의심을 유지시키는 환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환상이 무너지면 세상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협상의 느낌은 없고 오직 정열만이 남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가정의 법칙이 비인격적이고 정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은 재판관보다는 거울에 가깝게 행동합니다. 거울은 앞에 있는 대상을 비출지 말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사할 뿐입니다. 거울에는 기억도 선호도 저항도 없습니다. 얼굴이 바뀌면 반사된 이미지도 즉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의 상태가 일관되게 변하면 외부 세계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법칙의 기능으로서 그렇게 됩니다. 온도 조절 장치의 비유는 이 필연성을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방의 온도가 설정값과 다를 때 온도 조절 장치는 그 변화와 논쟁하거나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반응합니다. 현실도 똑같은 중립성으로 작동합니다. 지배적인 상태가 어조를 설정하면 환경은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시간과 조건은 이 과정을 뒤집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상태가 불안정할 때만 중요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의식의 일관성은 언제나 시간과 상황을 압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강렬함보다 감정의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잠시 믿음이 솟구쳤다가 습관적인 의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새로운 상태를 확립하지 못합니다. 현실은 가끔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럽게 머무는 곳을 반영합니다. 어떤 상태가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처럼 익숙해질 때 현실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재편됩니다. 사람들이 겪는 지연은 세상의 저항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동요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지막 남은 투쟁의 흔적마저 사라집니다. 현실은 개인적 감정이 없으며 적대적이지도 않습니다. 현실은 순종적입니다. 현실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파악되면 노력은 평정심으로 바뀝니다. 진행 상황을 감시하거나 징조를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울은 얼굴을 거역할 수 없고 현실은 일관되게 살아가는 상태를 모순되게 비출 수 없습니다. 이 이해와 함께 싸움은 영구히 끝납니다. 이겨야 할 적은 애초에 없었으며 오직 지시를 기다리는 반사상만이 있었음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침내 노가 없어지는 것은 상황이나 지연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느끼는 탈진감은 상황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얻으려면 현실과 맞서고 관리하고 고치고 설득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이 믿음은 마치 삶이 나를 덮치려고 기다리는 적군이라도 되는 양, 신경계를 항상 경계하고 긴장하며 반응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내빌이 거듭해서 돌아간 더 깊은 진실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현실은 당신에게 반대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인과관계를 거꾸로 본 탓에 생긴 헛수고였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 원리를 복잡함을 꿰뚫는 단 하나의 지침으로 증류해냈습니다. 장면이 아니라 자아를 바꾸라. 장면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이미 찍혀나온 의식의 스냅 사진입니다. 주의가 겉모습에 고정된 채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협상하려 들면 인식은 과거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장면이 견고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을 만들어낸 것과 똑같은 정체성을 통해 계속 재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이 느슨해지면 장면은 권위를 잃습니다. 내면에서 의미를 길어 올릴 기준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싸우기를 멈출 때 상황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식의 철회는 회피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의식이 어떤 조건에 감정적 중요성이라는 먹이를 주지 않게 되면 그 조건은 응집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잠시 동안은 보일 수 있겠지만 더 이상 경험을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내면 환경이 이동했고 이제 외부 세계는 그와 어긋나게 됩니다. 현실은 유효기간이 지난 지시 사항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은 새로운 무게 중심을 따라 조용하고 기계적으로 재편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통제하려는 마음은 침착함으로 바뀝니다. 진행 상황을 체크하려는 조급함도, 징조를 해석하려는 욕구도, 움직임을 측정하려는 충동도 사라집니다. 결과가 내면에서 결론 났다고 느끼기에 신경계는 이완됩니다. 이 정도 된 느낌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심리적인 종결입니다. 소망이 내면에서 이미 해결되었다고 느껴지면 주의력은 자연스럽게 결핍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마음은 두리번거리고 수정하고 대비하는 일을 멈춥니다. 인식이 부드러워지고 낡은 조건을 살아있게 했던 감정적 전화 차지도 함께 사라집니다.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는 사실 지극히 기능적인 이야기입니다. 현대 생물학도 이와 유사한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브루스 립튼 박사는 인식이 발현을 지배하며 세포는 조건이 아니라 신호에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환경은 해석만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신호를 바꾸면 발현이 바뀝니다. 이는 수십 년 전 네빌이 의식 차원에서 설명했던 법칙을 그대로 비춥니다. 현실은 다른 대안적 메커니즘이 없기에 가정을 따릅니다. 현실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렌즈를 통해 보면 현실은 그 드라마틱한 무게를 잃습니다. 현실은 더 이상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징벌적이지 않습니다. 절차적일 뿐입니다. 기억 없이 반사하고 코멘트 없이 재배열합니다. 사람들이 겪는 지연은 세상의 거절이 아니라 내면의 동요입니다. 상태가 일관되지 않으면 반사된 이미지도 일관되지 않게 보입니다. 상태가 안정되면 세상도 똑같은 안정감으로 뒤따릅니다. 시간과 조건은 이 과정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정체성이 불안정할 때만 중요해 보일 뿐입니다. 이 이해가 투쟁의 진정한 끝을 알립니다. 억지로 해야 할 일도 고쳐야 할 것도 남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상황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잠과 유사한 상태로 들어가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식이 먼저 움직이게 허용하는 것. 이것이 원인과 결과의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신호가 명확하면 현실에는 더 이상의 지시가 필요 없습니다. 남는 것은 조용한 권위입니다. 삶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앞에 선 존재를 충실히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집어삼켰던 노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필연이 가져다주는 단단한 감각만이 남게 됩니다.